자, 안녕하십니까? 2021년 군무원 국어 시험의 해설관을 맡게 된 에듀리 국어 강사 임상욱 선생입니다. 일단 쉽지 않은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또한 예년과 비슷하게 문법이 10개 중에서도 구조문법이 3문제이고 그다음 규범문법이라고 하죠. 어문 규정 문제가 7문제, 어휘가 4개, 그다음 문학이 5개, 그다음 비문학 문제가 6개가 출제되어서 예년의 시험 경향이나 아니면 출제 패턴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던 이런 식의 시험으로 생각됩니다. 자, 곧바로 뭐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법 문제였고요. 1번 가름하고자 할 때 가름. 가름은 갈대에서 파생된 명사죠. 대신함 정도의 뜻이 되고요. 대신함. 자, 그래서 이렇게 치사 어떤 칭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고요. 참고로 가늠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늠. 이 가늠은 짐작함 정도의 뜻이 되겠죠. 짐작함. 무엇인가를 짐작할 때는 가늠하다. 자, 무엇인가를 대신할 때는 갈응하다. 자, 1번 좋고요. 그다음 2번 내노라 하는 뭐 많이 배우셨던 거죠. 내노라가 아니라 내로라가 되겠습니다. 내로라. 나이로라에서 온 말이죠. 내로라. 참고로 내로라 하다라는 건 일단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유는 뒤에 내로라 하는 요 는이란 현재 시의 관형사용 전소미와 결합을 시켜놨다는 얘기는 내로라 하다가 일단 동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일 땐 일단 는과 결합이 안 되죠. 는이란 것은 동사일 때만 결합할 수 있는 현재 시의 관형사용 전사음이기 때문에 는과 결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 동사라는 증거라고요. 자, 3번 걷잡다가 보이는데요. 걷잡다는 이렇게 티읕 받침을 쓸 때는 이 걷이란 것이 접두사죠, 그렇죠? 겉으로 보아 대충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겉으로 보아 대충 짐작하다, 파생동사로서 걷잡다는 그런 뜻이고, 참고로 뒤것을 쓰는 걷잡다고 구별은 잘 하셔야 되겠죠. 이 걷잡다는 어떤 것을 어떤 기세 따위를 확 거두어 접다의 뜻입니다. 어떤 기세 따위를 확 거두어 접다. 그래서 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라고 쓸 때는 디귿 받침을 써야 돼요. 물론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거두어 잡다의 손말이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고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었지만 3번에 거쳤다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딪히다 보이죠? 부딪히다 할 때 기본형은 일단 부딪다죠. 사물과 사물이 충돌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부딪히다라고 해서 치는 강세 점유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는 것이고 부딪히다라고 쓰게 되면 부딪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세게 닿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은 어떤 하나에 의해서 다른 물건이 이렇게 부딪음을 당하는 거죠. 부딪음을 당하는 것은 부딪히는 것이고 강하게 부딪는 것은 부딪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나와 눈길을 부딪혔다, 강하게 닿았다의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딪히다 할 때 치를 잘 썼습니다. 희와 구별 잘 할 것. 치는 강세점이사, 희는 피동점이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띄어쓰기 규정이 맞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 척하다, 그다음 넘어갈 만도 하다. 척하다나 또 만하다 같은 것들 몽땅 다 의조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 용언들입니다. 앞에 나왔는 자, 척하다라는 것, 뭐 체하다하고 똑같은 말이죠. 척하다, 체하다, 잘난 척, 잘난 체하다 할 때 쓰는 이런 식의 용언들 마찬가지고, 그다음 뒤에 있는 만하다는 마찬가지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체척만 같은 의존명사에 체나 척이나 만 같은 혹은 뭐 듯도 있죠. 듯하다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보조 용언이라는 점인데요. 얘네들은 일단 한 단어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붙여 쓴 게 원칙이지만 의조명사와 하다 싶다 중간에 이렇게 조사가 개입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만도하다, 비가 올 듯도 하다처럼 이렇게 조사가 개입되는 순간 원래 의조명사의 성격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뒤에는 하다하고 띄어서 합니다. 그래서 만하다 붙였으면 만도하다, 듯하다 붙였으면 듯도하다, 이렇게 의조명사와 하다 싶다 사이에 조사가 개입되게 되면 이럴 때는 앞말 같은 말을 띄어서 한다는 거죠.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척하다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잘 붙였었고요. 만도하다 할 때 도에다 동남 쳐보시면 이 도가 보조사죠. 그래서 조사가 개입되는 순간 앞과를 띄어서 한다는 거예요. 몇 등할 때 쓴 몇 이런 것은 관형사죠. 관형사는 당연히 뒤에 있는 거 띄어 쓴 거 당연한 거고요. 자, 그 책을 다 읽는데 할 때 대에다 밑줄 쳐보시면, 자, 요 대란 것이 는대라는 형태로 연결 어미인지, 그렇지? 연결 어미 형태인지 아니면 요게 용언의 관형사형, 즉 는까지가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관용어에다가
대라는 의조명사가 결합된 형태인지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대가 의조명사일 때는, 이 대가 관용어 뒤에 붙어 있는 의조명사일 때는요. 자, 이것을 것이나 곧이나 일 같은 걸로 이렇게 고쳐서 자, 뒤에 조사를 붙여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곧 일, 겉곧 일, 겉곧 일 이런 말로 고친 다음에 뒤에 뭐 애 같은 형태의 조사들을 붙여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의조명사일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 녀석을 한번 고쳐서 읽어보자고요. 그 책을 다 읽는데, 자, 그 책을 다 읽었다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3일이 걸렸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때 되는 역시 의조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일로 고친 다음에 애 같은 조사를 붙여봤더니 매끄럽게 글이 진행됐죠. 그러므로 이럴 때 되는 의조명사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일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띄었었고요. 그다음 4번 뭐 답은 쉬웠죠. 는커녕, 자, 는커녕이란 녀석은 물론은 원래는 조사와 조사의 결합체였지만 지금은 이걸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띄었다 보니까 는커녕이라는 녀석 혹은 은커녕이라는 녀석 자체를 하나의 조사 결합체, 그러니까 하나의 조사로 등재시켜서 사전에 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는커녕 자체가 하나의 조사입니다. 는커녕 자체가 하나의 조사라고요. 절대 띄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자로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자가 일단 보편적인 한자는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정확한 어떤 키워드가 될 만한 곳이 하나 있었죠. 보시면 두 번째 보판이라는 단어 보시면 일단 기억에 회손은 헐회자 그다음 덜손자입니다. 헐회자 덜어낼 손자, 그래서 회손이라는 글자가 잘 적혔고요. 두 번째 보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앞을 그 두 번째 줄 가운데 밑줄 쳐보실래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보판은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해주는 이런 식의 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판할 때 보자가 무엇인가를 보충해주는 판이라고 앞에 일단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자는 이렇게 쓴 보자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보자는 지금 지킬 보자잖아요. 자연 보호할 때 쓴 지킬 보자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 보호하다, 즉 지키다의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우다 혹은 보충하다라고 일단 주석이 나와 있으니까 보충하다라는 사용되는 한자는 보충할 보자, 기울 보자. 우리 언니들 보호할 때 쓰는 그 보자를 써야죠. 이렇게 쓴 보자, 보충하다 혹은 기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우다, 무언가를 보충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요 글자, 자, 정확하게 차이점을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 물론 뒤에 3번과 4번 특히 상감이라는 한자는 굉장히 좀 어렵죠. 낯설고. 하지만 2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충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보충할 보자하고 지킬 보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하는가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매목할 때 쓴 매자는 묻을 매자입니다. 뭐 매장하다 할 때 쓴 묻을 매자고요. 그다음 상감할 때 상자, 앞에 있는 상자는 뭐 어렵지 않죠. 분틀 상자고요. 뒤에 있는 그 감자가 조금 어렵게 볼 수는 있는데 그 감자가 파가 넣을 감자예요. 파가 넣을 감자. 상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무늬를 새기고 무늬를 새긴 다음에 그 속에 어떤 보석이나 자개 따위를 이렇게 묻어 넣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파가 넣는 기법이죠. 무늬를 새긴 다음에 그 무늬 따라 가지고 보석이나 아니면 또 자개 같은 것들, 이런 식의 것들을 박아서 집어넣는 이런 식의 공예 기술을 자, 상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감은 그렇게 쓴 글자가 많습니다. 어쨌든 설령 자, 매목 혹은 뭐 상감 같은 어려운 글자를 몰라도 앞에 보충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보판할 때 보자가 보충할 보자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5번 연화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지만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단어 오른쪽에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A1, 뭐 A2, A3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으면 항상 이것은 동음 이의어 표시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연의 일치로 소리는 똑같고 의미가 완전 다른 단어 동음 이의어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 고르다 1, 2, 3가 있는데 뭐 다 동음 이의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1번 선지는 당연히 4번의 1번 선지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맞추면 고르다 1, 2, 3은 모두가 다 불규칙 활용을 한다.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 활용형을 보시면은 고르다 원 오른쪽에 자, 발음 기호 나와 있고 골라 보이시죠. 골라. 이 골라라는 형태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르라는 어간 뒤에 항상 그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어형들은 뒤에 어간 뒤에 모음음이 아를 결합시키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와 결합하게 되는데 골라가 되었다는 얘기는 르가 어간 끝 글자 르가 리을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죠. 하나는 앞에 붙고 하나는 뒤에 붙어서 골라가 되었으므로
이런 식의 활용을 우리는 르 불규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르블이라고 짧게 부르죠. 그래서 결국 고르다 1번도 골라라고 썼고 그다음 고르다 2번도 골라라고 썼으면 고르다 3번도 골라라고 써놓은 거니까 셋 다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도 좋았고요. 3번 고르다 2와 3, 고르다 3은 다이어지만 다이어 밑을 쳐보시고 다이어란 것은 문맥적 의미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사전을 봤더니 자, 고르다 1번은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고르다 2번과 3번은 뜻이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있다는 얘기는 문맥적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바로 다이어죠. 자, 다이어 판단말은 탄의어이고 그래서 고르다 1번은 탄이요. 그다음 2번과 3번은 둘 다 다이어가 맞습니다. 3번은 좋았고요. 자, 다음 4번 고르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 이런 게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이 자,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처럼 함께 위탁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가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선택지의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진행과 완료란 것은 시제가 아닙니다. 시제가 아니라 진행, 완료는 몽땅 다 동작, 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자, 현재 시의 진행상, 현재 시의 완료상, 현재 시의 예정상 이런 식으로 진행과 완료와 예정은 다 동작상이란 말이에요. 동작상. 자, 그래서 시문제를 낼 때는 5번처럼 현재 진행형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현재 진행상이라고 문제를 줘야 되죠. 이런 게 좀 다소 아쉬운 출제 예상이 약간 미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진행상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사하고 형용사의 구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니은나는다.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겠죠. 두 번째는 좀 전에 공부했었던 현재 시의 관형사형 전사음이 는입니다. 는과 그룹할 수 있다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죠. 세 번째는 명령의 어라나 아니면 청유의 자 같은 것들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죠. 빨리 예뻐라. 우리 함께 예쁘자 안 된다고요. 예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번째가 의도의 리어 목적의 러 같은 것들이요. 그녀는 예쁘려 한다. 그녀는 예쁘려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려나 러 같은 의도나 목적의 연결음이는 절대 형용사 회롭이 안 된다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진행상이죠. 현재 진행상 뭐뭐 고 있다입니다. 이 고 있다와 결합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녀는 예쁘고 있다. 그는 용감하고 있다. 안 되죠. 형용사니까. 자, 밥을 먹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되죠. 먹다가 자다는 동사니까. 그래서 이 5번을 잘 기억해 보시면 자, 현재 진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일 때는 이게 되지만 형용사일 때 안 된다고요. 근데 세 번째 고르다 3번이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용사 3번을 줄 때 현재 진행상에 해당하는 바로 고있다가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형태론에서 공부해서 좀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어렵지 않게 득점에 성공하셨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5가지. 1번 니은 닫는다. 2번이 는, 3번이 어러하자, 4번이 리어어러, 마지막이 고있다입니다. 이 고있다가 그룹할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그래서 4번은 사실 4번 문제는 사실 문법 문제 중에서 의미론 파트의 문제가 되겠지만 5번 문제는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사실 얘는 그 어휘 문제 그 자체에 가깝죠. 자, 다음 밑줄쯤 고르다가 위 사전에 고르다 2의 자 2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르다 2의 2를 보니까 고르다 원을 잠깐 볼까요? 고르다 원은 자 가려는 걸 뽑다라고 했으니까 뭐 선물을 고르다 할 때 쓰는 초이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고르다네요. 자, 고르다 2-1번을 보니까 평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가지런하게 하다. 뭐 땅을 고르다 할 때 쓰는 것처럼 뭔가를 평평하게 하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네요. 그죠? 평평하게 하다. 자, 3번은 부수나 악기 따위, 자, 부수나 악기의 줄 따위라고 했으니까 이것들 이외에도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수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다듬고 손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2-2의 의미라는 것이고, 자, 3-1번은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3-2번은 순조롭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의미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서 판판하게 골라놓았다. 자, 판판하게 골라놓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2-1번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고른 날씨 할 때 고르는 위에 있는 3-1번이겠죠. 차이가 없이 한결같은 날씨라는 식으로 3-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풍에 몰아셨던 숨을 고르고 있다. 이 고르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수나 악기라고 나와있지만 이거 따위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얘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숨이라는 대상을 어떤 다듬거나 숨이 이제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다. 뭔가 조절하다 정도에 가깝죠. 자, 4번 사전에서 골라서 이때 고르다는 자 고르다 1번이 되겠죠. 초이스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잠깐 칠판을 지웠고요. 이제 6번 풀어봅시다. 아래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주로 학생들이 문장의 내용을 통째로 가 뒤에 나 뒤에 라 뒤에 이렇게 가나 다라 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어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푸시면 이게 답이 없어 보여요. 답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런 식의 문장의 내용, 다시 말해 이 문장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문장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니라는 문장의 일종의 논리적 배열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각각 이 하나의 문장을 각각의 단락 뒤에다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문제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제시문의 문장의 내용을 일단 파악하고 주제의식을 좀 찾아낸 다음에 이런 식의 주제라면 어디 있는 게 타당할까라는 걸 먼저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을 읽어봤더니 위에 있는 문장을 읽어봤다고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실험 관습이다라고 했으니까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났대요. 그럼 당연히 앞에는 문학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 것, 이 문학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 내용이 일단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라고 해서 꼴랑 한 문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추상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추상적 진술 뒤에는 당연히 구체적 진술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작문 시간에 배웠던 기법이에요. 구체적 진술. 왜 짤막하니까 뒤에는 구체적 진술, 좀 더 기다란 진술을 깔아줘서 이 추상적 진술에 대한 이해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읽어보자고요. 가달랑 문학의 범위는 달라져 왔는데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용적인 글도 적잖게 포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문학의 범위가 넓었다는 얘기나요, 그렇죠? 얘는 넓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단 적어도 위에는 보기는 가 뒤에는 와야 되겠죠. 그다음 나를 봤어요. 자,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란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 소설,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는 수필 정도만 문학 세계의 준현 정도로 인정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시, 소설, 희곡 이외의 것들 중에는 수필 정도만 문학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므로 이건 문학의 범위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문학의 범위가 줄었다는 진술이므로 위에는 보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한 문장과 대동소이한 이런 식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달락도 마찬가지로 근래 와서 사람이 하는 활동을 재분하면서 무엇인지 전문화할 때 문학 고유의 영역을 좁게 잡았다. 이것도 문학 고유의 영역이 좁아졌다는 거죠. 라달락도 마찬가지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블라블라 이것도 좁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와 다와 라를 왼쪽으로 다 묶어 보시면 이 세 단락 전체가 통째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았다라는 문장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의 배열일 때는 나달락, 다달락, 라달락 맨 위에, 즉 나달락 위에 이 추상적 진술 있죠.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추상적 진술에 해당하는 문장의 구체화로 보는 게 가장 논리적 형태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가 문단 뒤. 자, 그래서 일단 앞에는 문학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 문장, 그 다음 뒤에는 이 추상적 진술에 구체화해당하는 문장들이 쭉 이어져야 하므로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뒤에다가 가, 나, 다, 라 뒤에 그냥 이 문장을 집어넣어서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만 지체되지 답이 보이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문장의 테마, 그 주제를 파악하시고 이런 식의 주제가 어디 위치하는 것이 논리적일까라는 그 논리적 배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십시오. 7번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나 자리 뺏겼나 봐요. 일단 뺏겼나. 자, 뺏겼나를 보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뺏겼나라는 것은 빼앗기다의 준말이 뺏기다잖아요. 자, 빼앗기다의 준말이 바로 뺏기다고, 뺏기다를 쓸 때는 당연히 빼앗기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시옷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쌍시옷을 적어놨기 때문에 어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나 봐요. 빼앗기었나? 예, 8가 되겠죠. 그래서 빼앗기었나를 줄였으면 뺏겼나가 될 것이고 받침은 앞에는 시옷, 뒤에는 쌍시옷이 되겠습니다. 이 쌍시옷은 바로 과거 시의 선 어머님이 어세의 흔적이니까 뒤에는 쌍시옷, 앞에는 빼앗기다에서 왔으니까 시옷이 와야 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 맞아 보이는 분들은 자 이런 거하고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지 할 때는 오랫동안이라는 녀석은 얘는 한다는 된 말입니다. 동시에 시옷은 유시옷이 사이시옷이에요. 사이시옷이라고요. 이유는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합성 명사라고요. 자, 합성 명사에서 오래란 어근과 동안이라는 어근의 결합에서 앞에가 유성음이고 뒤가 무성점 예사술인데 발음할 때 오랫동안으로 나지 않습니까? 합성 명사에서 뒤에 있는 이 무성점 예사술이가 경음으로 발음됐다는 얘기는 사이술과 개입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바로 부호가 사이숏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숏은 사이숏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 때 오랫동안 이 단어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 하루 동안 할 때 그 하루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할 때 하룻강아지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이 녀석도 이 합성명사이고 유성과 우성점 예사술이 결합한 경우에서 뒤에 있는 무성점 예사술이가 하루 강아지로 나니까 사이술이 개입됐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호가 바로 사이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할 때 쓰는 동안하고 하루 강아지 할 때 쓰는 하루가 이게 이렇게 결합된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하루 동안이라는 이 명사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가 없었죠. 하루 강아지 자 오랫동안 있지만 이것을 겹쳐 적은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3번 번번히 자 번번히도 뭐 수업시간을 많이 다루는 거죠. 번번히라는 것은 바로 평평하게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평평하게 매번이라는 부사는 번번이라고 써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할 때 쓰는 바로 번번 명사처보입니다. 명사처보 뒤에는 반드시 이를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매번 이것은 평평하게. 자 그래서 얘는 매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번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 4번 뭐 답이 어렵지 않았죠. 백분율. 자 이 녀석은 두음법칙 파트에서 배우긴 하지만 사실 두음법칙은 아닌 거죠. 정확히는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 말은 모음이나 니은 뒤에 이어지는 리얼률은 자 열율로 적어야 한다라는 열율로 적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자 열과 율 중에서 율을 먼저 볼까요? 자 율과 율을 적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이라고 적을 때는 율을 적어야죠. 자 하지만 이것이 모음과 니은 뒤에 올 때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선율처럼 이 리을이 원래는 선리을이라 써야 될 텐데 니은 뒤에 왔기 때문에 이 자 리을을 이응으로 바꾸는 거죠. 선율. 자 이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고 그다음 또 리을이 오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중률 혹은 뭐 명중률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 혹은 뭐 명중률, 적중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합격률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앞에 오는 것이 모음이나 니은이 아닐 때는 그냥 원래 보는 대로 리을이라고 적어야 돼요. 리을이라고. 하지만 앞에 오는 것이 모음이나 니은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백분율이죠. 자 니은 뒤이기 때문에 일단 율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다음 뭐 지원율처럼 이럴 때도 율로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 뭐 실패율처럼 앞에 오는 것이 아예 모음일 때도 율로 적어줍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좋은 예가 되는 것이고 자 열로 적는 거 자 열인데 열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행렬 같은 거 있잖아요. 행렬 이럴 때는 앞에 오는 것이 모음과 니은이 아니니까 원래 본음대로 열로 적습니다. 행렬 뭐 정렬시켜라 할 때 쓴 정렬 마찬가지로 정렬이 되겠죠. 반면에 앞에 오는 것이 니은일 때 예를 들면 뭐 나열 하다 할 때 쓴 나열 모음이다 보니까 열이 아니라 열로 적었죠. 그다음 뭐 순열 조업 이런 거 배우죠. 확률 통계에서 순열 할 때 순열 마찬가지로 이때도 열인데 원래는 열인데 열로 고쳐 적었죠. 이유는 얘가 니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과 니은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열과 율로 고쳐 적어주세요. 자 이런 형태죠. 모음과 니은 뒤에 이어지는 열과 률은 반드시 열과 율로 고쳐 적을 것. 그래서 백분 뒤에 자 율이 오는 건 당연하죠.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니까요. 그다음 8번입니다. 자 기업과 니은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1단락, 2단락, 2단락이 있는데요. 앞에 1단락은 뭐 읽거나 안 하고 뒤에 2단락만 보셔도 답은 충분히 나오죠. 자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이라는 사람은 잘라보세요. 비금치라고요. 골턴이라는 사람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래요. 자 여기까지는 골턴의 주장을 얘기했죠. 자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자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앞에가 시대적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고 뒤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앞과 뒤는 당연히 인과관계입니다. 시대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편견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니은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접속어. 그래서 1번에 그리하여, 2번 그래서, 3번 따라서 다 올 수 있네요. 자, 4번에 그리고만 어색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인과관계 접속어 그래서가 일단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계열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좋네요. 자, 그다음 이제 앞에는 기억에 들어갈 게 문제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은 골턴의 주장이죠. 앞에 있는 부분은 골턴의 주장이었고 기억 뒤에는 자, 이러한 골턴의 주장은 이런 편견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식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앞과 뒤가 약간 배반되죠. 이렇게 주장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자, 중간에는 내용이 전환되는 형태, 내용이 변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가 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가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런 데가 와도 뭐 문장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전환, 얘는 역접이니까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어쨌든 1번, 2번, 3번에 걸려 있는 것은 그래서 안 되죠. 전환이 역접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라는 건 순접이잖아요. 혹은 나열할 때 쓰는 거 대등병렬. 답은 그래서 3번밖에 없습니다. 자, 4번에 그런데도 사실 올 수가 있지만 4번 선율은 오른쪽에 그리고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은 안 되는 거고 3번은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그러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환의 접속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지만 뒤 그런 데가 오는 경우에는 뒤가 자, 그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고 뒤에 따라서 왔다면 4번은 답이 되겠지만 4번은 그런 데 뒤에 그리고 왔으니까 답이 안 되는 것이고 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나만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앞과 뒤가 서로 내용이 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변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나 혹은 그런 데가 오면 되는데 뒤에 있는 선지에 자, 영향 즉 같이 조합을 한다면 3번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러나밖에 안 돼요란 그런 식의 내용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9번입니다. 외력 피규어 모두 맞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에서 왔죠. 리모트 컨트롤. 그래서 리모컨이 왔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자, 버튼이 아니라 버튼이겠죠. 자, 답은 2번 벤젠 시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뒤에 H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H를 이제 올로 적어주는 것이고, 하지만 보트가 아니라 보트죠. 중간에 보트라고 해서 우를 집어넣지 말 것. 보트 알코올입니다. 보트 알코올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은 코드, 그냥 컨센트가 아니라 콘센트죠. 자, 이렇게 외래어 피급법 중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과 콘을 헷갈릴 때가 제일 많다고요. 그래서 컨과 콘은 눈으로 여러 번 읽어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콘. 그래서 자, 콘센트가 맞는 것이고 얘하고 같이 입에 붙여 놓으셔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래서 콘셉트가 맞죠.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입니다. 콘센트 둘을 짝으로 함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콘센트가 콘셉트가 맞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콘센트가 아니라 콘센트라고요. 콘셉트. 자, 4번 선루프. 서구 예래어는 절대 된 소리 글자를 적지 못하는 거 아시죠? 선루프라고 쓰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스펀지.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펀지가 맞습니다. 스펀지에 대고 펀치를 쳤더니 하나도 안 아파. 스펀지에 대고 펀치를 쳤다. 스펀지 대고 펀치를 쳤다. 스펀지 대고 펀치를 쳤다. 그렇게 연습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스펀지는 펀지가 맞습니다. 스펀지에 대고 펀치를 쳤다. 자, 다음 그래서 2번밖에 없었고요. 10번입니다. 상충곡이란 뻔한 가사가 나왔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어디에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되려면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대화가 아니죠. 혼자 짓거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독백입니다. 대화가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이동. 자,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정리란 말은 공간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그럼 있어야 될 텐데 그 이동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12란 말은 살인문이고요. 정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자죠. 살인문 주변을 걸어두고 정자에 앉아도 보묘라고 그랬잖아요. 살인문 주변을 걸었다가 정자 위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살인문에서 정자로의 공간 이동이 일단 전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증거. 2번 좋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죠. 3번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 여러분, 봄의 아름다움인데 객관화란 말은 남들도 인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 객관화란 말은 객관화되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 같은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정서나
의견 같은 이런 식의 관념들을 객관화시켜서 사물로 변화시키는 것. 사물로 변화시켜줘 일단 사물로 변화시켜줘야만 남들도 볼 수 있잖아요. 남들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나 작가의 정서나 의견 따위를 의견 사상이라고 할까요? 사상 같은 것들을 남들도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이 사물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화가 되는 것이고, 이 객관화는 다른 말로 형상화 정도가 되겠죠. 이럴 때 동원되는 사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 이라 정의했잖아요.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래서 이제 형상화 혹은 객관화란 말은 주로 이럴 때 쓴 말인데 여긴 좀 객관화란 말이 여기에 동원됐어요. 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관념도 아니고 즉 정서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의 아름다움 자체를 객관화시킨다라는 얘기는 이때 객관화는 이런 의미의 형상화라는 뜻이 아니라 묘사한다는 의미로 일을 하셔야 돼요. 묘사. 봄의 아름다움을 남들도 인식할 수 있게 묘사했다. 봄의 아름다움을 나 혼자 봄이 아름답다. 봄이 정말 예쁘다라고 나 혼자 느끼는 형태로 이렇게 나의 감정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남들도 보고 들을 수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묘사는 묘사는 위에 없나요? 매우 많죠. 서사 파트인데 이건 아름다운 봄날의 전경이 된 묘사가 주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묘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단 자, 이것을 끌어들여서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개의 이 구절 사이에 인과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화는 묘사적 진술 형태로 많이 나와 있다고요. 단 앞구절과 뒷구절 사이에 인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맨 뒤에 보시면 이봐 이웃 사람들은 나와 같이 자연 경치 즉 산수 구경을 가졌구나라고 해서 이것은 아름다운 봄날의 아름다움을 함께하자라는 동참에 대한 촉구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봄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묘사는 앞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끌어들여서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봄의 아름다운 봄날의 전경을 함께하자라는 동참을 촉구한다라고 써야만 옳은 선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둘 다 맞지만 둘 사이에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되지 않는 것이고 4번 서사 본사 결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사 결서는 없죠. 이후 파트는 전부 다 서사 파트입니다. 본사 결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염을 섭입했다 할 때 염이란 말은 바로 후렴구나 조흥구 같은 것들을 알겠는데 후렴구나 조흥구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 소교에 많이 있죠. 그래서 얄리얄라성 얄라리 얄라 같은 이런 후렴구들 위 두어렁성 탈잉들이 같은 그러니까 위 두어렁성 탈잉들이 같은 서경별구 후렴구 같은 것들 몽땅 다 여기 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사에는 후렴구가 나오지 않아요. 고려 소유가 아니니까요. 답은 2번이었고요. 자, 11번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는 무엇일까요? 자, 가를 보시면 풀 속에서 울고 있는 저 새는 춘기, 봄기를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아양과 교태래요. 그런데 뒷구절 보시면 물아 일체이거니 즉 사물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 속에 놓여 있으니 저 새가 느끼는 흥겸과 내가 느끼는 흥겸이 다를 리가 있겠는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 새의 흥겸과 내가 느끼는 흥겸이 서로 같다라는 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새는 감정입이 대상이었고요. 따라서 자, 산수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의라는 흥겸의 마음이라고 해서 자, 답은 2번이 가장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들과 합의를 한다. 합의의 증거가 뒤에 있는 물아일체라는 그 사자성어예요. 자, 현재 화자도 흥겹고 그다음 사물도 자, 이 숲속에서 울고 있는 새라는 새도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새도 흥겹죠. 답은 2번이었고요. 어렵지 않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칠판을 다시 한번 지웠고요. 이제 12번 풀어볼까요? 며칠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1번 곧바로 답은 1번이네요. 자, 귀를 기울였다 할 때 쓰는 기울이다는 기울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이다 할 때 이는 사동조미사입니다. 기울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뒤에 있는 선지가 좀 더 어려웠는데 매다란 동사는 사실 이 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매다 1이 있고 매다 2가 있습니다. 매다 1은 어깨에 걸치는 거예요. 가방을 둘러맸다 할 때 쓰는 어깨에 걸치다. 자, 두 번째 매다라는 것은 뭔가 막히다의 뜻을 갖고 있는 별도의 동음 이어입니다. 막히다.
나는 목이 메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쓴 메다가 메다2예요.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죠. 자, 어깨에 걸치다. 가방을 어깨에 맸다 할 때 쓴 메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메다가 I를 쓸 때요. 이 메다는 매듭을 만들거나 매듭다를 만들 때 그래서 우리 흔히들 신발끈도 매는 것이고 신발끈도 매는 것이고 넥타이도 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듭을 만들다의 뜻이거나 아니면 걸다의 뜻이거나 걸다. 그래서 그네를 매다 할 때도 그네 줄을 이제 어떤 나무 같은데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걸다의 뜻일 때도 매다를 씁니다. 자, 매듭을 만들거나 아니면 걸 때 예를 들면 뭐 목을 매서 죽은 시체 할 때서 목을 매다. 그죠? 결국 줄에 목을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다의 뜻이거나 매듭을 만들 때는 매다 I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 어깨에 걸치거나 막힐 때는 매다 1, 2를 쓰는 것인데 위에 있는 그 보기를 보시면 그는 망치를 메어 들며 할 때 메어 들었다. 결국 망치를 어깨에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이럴 땐 매다가 자, 망치를 걸었다. 망치를 어떤 줄에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망치를 내 어깨에 이렇게 걸쳤다의 뜻이기 때문에 매다로 표기돼야 한다. 요 매다 원이 맞습니다. 좋은 선지죠. 자, 2번은 좋은 선지였고요. 자, 3번 지기. 자, 종로지기 할 때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뭐 문지기. 문 지키는 사람이요. 뭐 산지기. 남의 산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럴 때 쓰는 지기가 다 앞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정의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일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쓰는데 그 무자가 엄지손가락 무자입니다. 엄지손가락 무자. 엄마 무자의 왼쪽에 자 손수자를 적어놨죠. 얘가 엄지손가락 무자라고요. 한자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4번도 그래서 좋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13번 로마자 표기 중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순대할 때 순다이가 아니라 자, 그 AI를 AE로 적으셔야 되고요. 자, 광희문 할 때 희. 물론 이 자음이 의의 연체했을 때 발음은 히로 납니다. 하지만 자, 표기할 때만큼은 이 의란 이중음을 반드시 UI로 적게 만들어 놨었죠. UI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가 아니라 UI. 자, 왕십리는 발음이 왕십리.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음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음은 왕십리이기 때문에 MN으로 고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십리. 자, 그래서 왕십리 그 B를 M으로 고쳐 적으시면 되겠어요. B를 M으로. B만 M으로 뒤에 있는 N은 맞네요. 그렇죠? B만 M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정릉 답이었고요. 자, 14번 대괄호의 사용은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1번 말소리가 지금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과 밖의 소리가 서로 다를 때죠. 자, 안과 밖의 소리가 서로 다를 때는 당연히 대괄호를 쓰는 것이고 안과 밖의 소리가 같을 때는 소괄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손발이라고 적고 안에 있는 글자가 수족이라면 이럴 때는 발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대괄호가 되는 것이고 수족이라고 적고 수족이라고 적을 때는 안과 밖의 자, 안과 밖의 소리가 일치하니까 이럴 때는 소괄호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발음이 같을 때는 소괄호, 발음이 다를 때는 대괄호입니다. 자, 발음이 다르니까 대괄호 잘 썼고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에로까지 이렇게 열거든 항목들 중에 자, 어느 한 가지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건일 때는 중괄호죠. 집합괄호요. 자, 그래서 열거된 항목들 중에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라는 표시일 때는 중괄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3번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습한다 할 때 이상 전집. 자, 그다음 195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일 때는 소괄호가 맞지만 소괄호가 이렇게 두 개 이어질 때는 바깥에 있는 소괄호를 반드시 대괄호로 바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괄호 두 개가 이어질 때는 바깥에 있는 괄호를 대괄호를 고쳐 적으라라고 했으니까 즉 괄호 안에 또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 있는 괄호를 대괄호를 고쳐 적을 것. 그래서 3번도 좋죠. 자, 4번은 자, 난 그 이야기 합격 후 소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부연일 때는 이거 소괄호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래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단어의 차원일 때, 즉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일 때는 소괄호 맞아요. 니체, 뭐 독일의 철학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하지만 지금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자, 그 이야기라고 해놓고 그 이야기에 대한 풀이라면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한 풀이라면 이야기 자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격 소식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문에 대한 보충 성격의 설명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 자체에 대한 보충의 설명, 원문 자체에 대한 보충 설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대가로로 정리 맞습니다. 이야기 그 단어 자체, 이야기란 단어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속으로 맞겠지만 이건 이야기란 단어 자체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전체 이야기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풀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의미로 대가로 처리한 게 맞다고요. 아시겠죠? 원문에 대한 보충 설명 일단 대가로가 맞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이 왜 4번이 아닌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5번 볼까요? 자, 가장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16번 이제 끼어 있는 15번 세트. 자, 무려 세 문제가 이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문맥상 기억이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심하게 유행하는 거죠. 심하게 유행하는 것이고, 심할 정도로 유행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소비의 성행 이런 식으로. 과소비의 성행 이런 식으로 부정적 개념어가 나왔을 때 이때 성행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본문은 왼쪽에 있는 본문은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편승이란 말은 주로 이제 남의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거둘 때 그렇죠. 남의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거둘 때 편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뭐 무임승차라고 하죠. 무임승차, 편성 이것도 문맥 안 맞고요. 기승이라는 말은 누그러지 않는 그 기운이죠. 누그러지 않는 기운, 누그러지 않는 기운이 바로 자, 기승이기 때문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이때 쓰는 말 주로 이제 날씨하고 같이 결합된 형태의 단어가 기승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 유행밖에 없네요. 그래서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유행.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6번 이제 얘가 이제 가장 어렵게 풀렸던 조금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소요했을 만한 문제일 텐데요. 자, 순서 배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먼저 나부터 막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기준이 가라는 얘기죠. 기준이 가를 기준으로 뒤에 걸 바로잡아 보세요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가단락을 읽어야 되겠죠. 자, 유행의 확산은 1930년대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자, 빠른 속도 및 줄자가 적으시고 자, 유행의 확산이란 것이 1930년대 들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을 바꿔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이 됐대요.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이 경성에서도 동시에 유행이 될 정도로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죠. 유행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빠른 속도로부터 자, 동시에 유행했다까지를 가르쳐 보시고 여기까지는 결국 유행이 빨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행이 빨랐다. 유행 자체가 너무나 빨랐다는 거예요. 이는 물론 영어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분이었다라고 해서 뒤에는 이렇게 유행이 빠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온 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나달락, 다달락, 나달락, 마달락 부르니까 먼저 나달락은 하지만 자, 역접이죠.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자, 유행은 앞에 있는 가달락은 유행이 몹시 빨랐다는 것이고 나달락은 자, 하지만 이렇게 빨랐지만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오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자, 뒤에 다를 읽었더니 유행은 1초 동안에 지구를 4바퀴 돈다라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줄자가 적으시고 블라블라해서 소리부터 유행했다. 자, 즉 서구에서 시작했던 유행이 일본을 거쳐 전달된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거의 동시적이었던 것이었다. 동시적이었다면 줄자가 적으시고 어쨌든 다달락은 유행이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동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다달락은 빨랐다는 거죠. 다달락의 내용 전체가 유행이 빨랐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나달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주변의 풍경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글은 가달락 유행이 몹시 빨랐다. 자, 빠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두 다 이렇게 빨랐지만 똑같진 않았다. 그 다음 다달락 유행은 너무나 빨랐다. 어때요? 나담에 다가오는 게 어울립니까? 다시 한번 가달락 유행은 1930년대 되게 빨랐다. 동시에 자, 그것은 이것 덕분이었다. 그러나 빨랐지만 몽땅 다 똑같진 않았다. 다달락 그만큼 빨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가달락 빨랐다. 빠른 이유가 이것 덕분이었다. 자, 다달락 이만큼 빨랐다는 것이다. 이만큼 빨랐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달락에 빨랐다는 것은 가달락의 전반부 빨랐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나달락은 빨랐지만 똑같진 않았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므로 나와 다의 순서를 우리가 바로 잡는다면 다가 당연히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빨랐다 하지만 빨랐지만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형태가 와야지. 자, 매우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빨랐다. 이건 굉장히 어색한 진행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나와 다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풀이의 키워드였는데 다가 나의 앞에 오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나달락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 경성모동골의 유행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 아련을 내포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건 바로 자, 앞에 있었던 패션이 이제 동일하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전근대라는 것은 주변의 풍경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자체는 근대적이었지만 그 유행이 이제 유행이 자리 잡았던 그 당대 주변의 풍경 자체는 또 전근대적이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라와 마중에서 항상 자, 단락과 단락의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글과 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결속력을 높여주는 방법은 첫 번째 각종 지시어나 아니면 접속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중복되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앞과 뒤에 중복되는 구절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단락은 밀접하게 결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하지만이라는 접속 하나를 빼놓고는 접속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그 자체만을 복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좀 안 읽혔던 것 같은데 중복된 구절을 찾아볼까요? 나달락 맨 뒤에 근대와 전근대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나달락의 앞을 보시면 근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디어 덕분이었다고 해서 근대란 말이 바로 여기 나온다고요. 즉 앞단락의 끝에서 근대란 말을 얘기했는데 마단락의 맨 앞에서 근대란 말을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와 마가 이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왜? 근대라는 일종의 공통 분모가 중간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것이고 미디어 덕분이었다라고 해놓고 그 미디어의 사례를 라달락에서 자 라디오 그다음 또 라디오 그다음 또 뒤에 보시면 라디오라는 얘기도 나왔고 중간에 라디오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다음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블라블라라고 했으니까 라디오 미디어라고 해서 그 미디어라는 용어를 뒤에서 라달라에서 구체화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가장 적절한 그 논리적 배열은 가 다음에 빠르다라는 말에 대한 구체화 다가 오고 그다음 이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단서종을 붙여놓은 바로 하지만 자 이렇게 똑같았지만 이렇게 빨랐지만 똑같지 않았다라는 나가 와야 되고 그다음 나달라 끝에 있는 그 근대와 전근대라는 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근대가 나와 있는 나달라 그다음에 해야 되고 나달라 근대와 미디어라는 말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나달라 그다음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배열.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충분히 설명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형 위글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니 위글이 아니라 윗글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지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도 위글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위탁 생산된다면 절대 이런 식의 오타를 시험지에서 내지는 않겠죠. 윗글입니다. 윗글 하나의 단어가 이미 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3번이었고 뭐 어렵지 않았죠 이건? 파자마 침의 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아니죠. 자, 다달락을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서구에서 시작했던 유행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라고 했으니까 서구가 먼저 일본이 과도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8번 합성을 구성하는 성운이 모두 고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를 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비지땀 할 때 쓴 비지는 콩을 갈아 만드는 음식이죠. 그 콩을 갈 때 콩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콩물이 나오는 것 줄줄 흐르는 것처럼 땀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비지도 고유어, 땀도 고유어.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사랑차 할 때 쓴 사랑 사자는 자 이렇게 쓰는 사자 랑자 또한 자 이렇게 쓰는 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러브라는 뜻이 아니라 자 주로 바깥쪽에 남자가 거주하면서 손님들을 맞는 방이 바로 사랑차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무튼 사랑은 한자어고 채가 고유어죠. 자 다음 쌍둥만 올 때 쌍둥의 뜻이 뭐예요? 쌍둥은 한자어고요. 우리말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겹상자. 그다음 또 동자는 아이동자잖아요. 어렵지 않은 글자. 그래서 아이동자. 그래서 쌍둥이란 말 자체가 쌍둥입니다. 쌍둥이란 한자가 바로 쌍둥이란 뜻이야. 쌍둥이처럼 생긴 방 쌍둥밤이 되겠습니다. 자 장작불이 헐헐 타올랐다 할 때 장작
길 장자고요. 작자가 이렇게 쓰는 자 이것도 벨 작자입니다. 그래서 길게 생긴 나무를 베어놨다는 뜻이에요. 장작. 자 그래서 긴 나무를 베어놓은 것 장작. 장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답이 공부 좀 했던 분들은 4번일까 1번일까 좀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장작이 한자라는 건 참 좀 독특하죠. 공부를 많이 하신 학생들이 아닌 이상. 자 그다음에 비지탐이 나와서 말씀인데 비지탐할 때 쓰는 비지 어쨌든 이 비지는 자 콩, 이 콩을 갈아서 만드는 음식, 콩을 갈아 만드는 음식이 비지라고 얘기했었죠. 얘도 고유하지만 돼지 비계할 때 쓰는 비계도 고유해요. 이거 한자처럼 보이죠? 이거 고유해요. 돼지 비계. 그래서 비계 덩어리 할 때 자 비계란 명사근과 덩어리란 명사근이 결합해 사이수로 개입되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이수 받쳐줘야 돼요. 비계 덩어리죠. 비계 덩어리. 비계도 고유, 비지도 고유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19번 문맥적 성격이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역, 니은, 리을 중에서 기역, 고기잡이, 감자는 전부 다 산업화 이전의 어떤 사물들이고 나룻배도 없어졌네 할 때 나룻배도 당연히 나룻배도 산업화 이전의 사물이 되겠죠. 하지만 신장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산업화 이후의 사물이 되겠습니다. A 기역, 니은, 이것은 산업화 이전, 리을만 산업화 이후니까 어렵지 않게 4번이었고요. 자 20번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글의 주제는 황석영 작가의 산포가는 길, 고향 상실감이잖아요. 자, 고향에 대한 상실감, 뭔가 소중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기 때문에 답은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죠. 4번은 일단 이문 같지만 나는 이문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재회에 대한 확신의 어떤 정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울지 않겠다는 다짐이잖아요. 자, 다음 그래서 1번, 3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3번은 황지우 작가의 뼈아픈 후회란 시의 한 구절이죠. 맨 앞에 시작하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가 폐가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상실감 좋아요. 근데 1번도 빼앗긴 데라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 자체 자 뜻은 결국은 빼앗긴 들판 즉 상실된 우리 국토 상실된 조국에도 진정한 주권을 회복시키는 찾아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있는 것을 봄은 오는가라는 것을 일부의 참고서처럼 비록 상실된 조국이지만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구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소중한 조국을 우리가 상실했는데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안타까움이 배어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 전체 맥락이나 시 전체 주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1번도 답이 안 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 둘 중에 물론 3번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1번은 조금 문제를 낸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시 전체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상실된 이런 식의 조국에도 어떤 주권 회복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왔으면 좋겠다, 찾아올 것이다라는 다짐으로 보기 때문에 자 1번이 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답을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1번도 아무튼 시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상실감의 악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답은 어쨌든 3번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자 21번입니다. 다음 시의 주된 정서 무엇일까요? 을지문독의 여수장 우중문시 말 그대로 한자에 보는 것처럼 여 준다라는 거죠. 수나라 장군인 자 우중문에게 우중문이라는 수나라 장군에게 보내는 시란 뜻입니다. 여수장 우중문시. 자 앞에 있는 그 한자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이건 우리가 주로 고전시가 공부할 때 앞에서 한시편에서 공부하는 시니까 뭐 신책 구천문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신기한 청력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그다음 묘산 궁지리라고 했으니까 당신의 신묘한 계산은 어떤 땅의 이치도 통달했다. 야 네가 가져온 모든 꾀와 책략 같은 것들이 하늘의 이치도 통달했고 땅의 이치도 통달해서 너 최고야. 자 게다가 너 요새 자 전승 공기고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충분히 높다며. 너 전쟁에 계속 이겨서 공이 엄청 높다며. 그러니까 지족 원운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함을 알고 제발 자 원운지
멈추기를 원한다. 멈췄으면 좋겠다. 좀 꺼져줄래?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충분히 잘났고 요새 전쟁까지 계속 이어서 전쟁까지 계속 이어서 공이 충분히 높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가 할 바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좀 꺼져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적장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적장을 조롱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답은 그래서 3번 득의만면이 되겠습니다. 자, 깊은 빛, 어떤 승리의 의기양양함이 얼굴에 가득하다라는 의미의 3번이 가장 좋고요. 1번 유자적, 유자적은 속박 없는 삶이죠. 구속이 없는 삶이요. 2번 연불망,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 전혀 상관없죠. 4번 산자수명, 말 그대로 한다면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막다라는 뜻입니다. 산은 자줏빛, 물은 막네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산자수명. 자, 22번. 자, 예문에 밑줄진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라는 간절한 요청은 빵꾸. 그 다음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른 부담감을 일시에 없애주었다. 혼술 간소하게 해달라라는 요청, 혼술 제발 좀 조금만 해와라라는 요청은 자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불감청 이연정 고소녀서 불감청 감히 청하지 못했지만 고소한 본디 바랐던 바이다. 감히 제가 요청하지 못했지만 정말 원했던 바예요. 정도의 1번이 가장 좋죠.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부수적인 것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기본이 되는 것보다 부수적인 것이 더 크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미운 자식 더 하나 더 준다. 이거는 어떤 반어임이라기보다는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잘해주고 감정을 쌓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왜? 미운데 감정까지 쌓이면 진짜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동등계가 겸등계. 자, 흉이 큰 사람이 작은 흉을 가진 사람을 흉볼 때 쓴 말이죠. 자, 다음 23번.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1번 선지 구름과 물길은 정처 없이 일어나는 내적 현실, 내적 밑을 줘보시고 이 내적 현실이란 말은 외적 현실 반대말이죠. 외적 현실은 말 그대로 화자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라는 뜻이고 내적 현실이란 말은 바로 화자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관련된 현실 정도의 의미를 내적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관련 없는 현실은 외적 현실,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현실은 내적 현실. 그래서 구름과 물길은 화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어떤 현실을 반영한 시요. 괜찮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는데요. 근데 4번 선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만음이란 것은 민중의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이 맞닿는 정서. 일단 여기서 한만음 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다정하고 한만음, 즉 다정한 나의 성격, 다시 말해 뭔가 센치멘탈한 나의 성격과 한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한만음이 자 민중의 삶 속에 구현되어 있는 전통적 미학이 맞닿아 있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 적용되려면 대충 볼 때는 일단 맞아 보이는데 과연 이 전통적 미학에 한이 포함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민중들의 삶 속에 전통적 미학이 맞닿아 있는 이런 식의 정서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 미학 중에 하나가 한수로 이해한다는 건데 근데 한국의 전통적 미학이 한인가요? 이건 전통적인 정서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에 몇 년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적인 정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전통적 미학이라 볼 수가 있나요? 전 그게 물음표인데요.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의 전통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기교의 기교를 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기교가 있다 같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부드러운 선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한국의 전통 미학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전통 미학의 한스러움, 슬픔 이런 게 미학인가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답이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표현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삶 속에 구현되는 우리의 전통적 미학, 전통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과연 한스러움과 한탄스러움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4번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좀 있는 선지입니다. 답은 1번이 적절하고요. 자, 24번 표준말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권력, 생산력, 결단력처럼 치조비모가 이러한 단어들 치조비모 환경은 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자, 치조비모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마철로인데요. 마철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니은인 쪽이 두 글자 이상이고 동시에 마천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을 손으로 댄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손을 댈 정도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누각이라는 뜻이에요. 마철루라는 녀석인데 앞에 있는 단어가 두 글자 이상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얘가 아주 예외적으로 유음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 두 글자 이상의 앞에 있는 2번, 3번, 4번의 예처럼 두 글자 이상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 때는 이게 치조비화되어서 마천 누가 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얘가 아주 대표적인 예외라고요. 얘는 유음어가 발생해서 마철루가 났습니다. 마철루 아시겠죠? 마철루 마치 광활루 대관령과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없죠. 앞에 있는 광안과 대관이 이 광안과 대관이라는 녀석이 자립성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한 개의 고유명사이고 이 전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이지 광안이란 명사에 루가 붙은 말도 아니고 대관이란 명사에 령이 붙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음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녀석은 마천이란 부분이 분명히 두 글자 이상의 자립성을 갖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적 비모가 아니라 유음어가 발생하는 특이한 단어니까 얘를 외우셔야 합니다. 마철로, 마철로, 마철로. 하지만 우리가 뒤에 2번, 3번, 4번을 수업 전에 워낙 많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 2번, 3번, 4번이 일단 다 맞으니까 답은 상대적으로 1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25번 중심내용 가장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1단락, 2단락, 일단 2단락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맞득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그러니까 답이 일단 답이 2번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중심 내용이라고 했으면 중심 내용은 주로 주제를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주제. 자, 그러면 주제면 전체 내용의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1단락을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이란 이 문장이고요. 2단락은 자, 그다음 맨 마지막 우리말은 언제나 반복 전, 반복 후, 반복 전이 중요하고 변화 전과 변화 후를 고려하면 변화 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단락은 가장 마지막에 변한 문장 우리는 자,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놓여있다. 밑줄 쫙 쳐보시면 자, 그래서 1단락의 주제문은 우리가 아까 밑줄 쳐놨던 바로 그 문장이고 2단락의 주제문은 가장 마지막에 변한 바로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돼야 돼요. 한국의 예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로 이 시기는 후진국이 선진국, 즉 후진이 선진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기에 세계 우리의 예술을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국의 예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로 이 시기는 후진이 선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이기에 세계에 우리의 예술을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인데 이거랑 비슷한 말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주어진 현실에 안전한 실리감각이요. 자, 다가오는 의리에 대한 희망찬 포부. 이번은 이 글을 읽었을 때 갖게 되는 우리 독자들의 느낌이지 이게 중심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죠? 결국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좋은 시기니까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얘가 필요하다라는 데서 오는 어떤 희망찬 포부를 느낀다라는 점이지 얘가 중심 내용은 아니거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좀 흉을 보는 느낌이어서 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문제를 내시기에 고생들 많으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중심 내용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이라고 문제를 내셔야 돼요. 위에 있는 글을 읽고 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적절치 않은 것을 문제를 이렇게 내셔야 한다고요. 아무튼 자, 뒤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M1 선지들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이어서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반응에 해당하는 2번을 답으로 저도 적었지만 문제 출제 의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문제 풀이에 대한 해설 마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의 시험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구성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소 그냥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패턴 그대로 이어가시면 이 정도 문제는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는 선에서 충분히 선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해설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